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낡은 공업지대. 차가운 겨울비가 녹슨 철제 구조물들을 때리며 스산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강소희는 얇은 외투에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그녀의 손에는 저녁 식사를 대신할 눅눅한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다. 24.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따뜻하거나 희망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보육원에서 자라 18배 세상으로 내던져진 이후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캄캄한 현실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준 것은 언젠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뿐이었다. 그녀가 좁은 골목길로 막 접어들었을 때였다.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도로 저편에서 어두운 섬광이 번쩍였다. 검은색 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최고급 세단을 미친 듯이 들이받은 것이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잔혹한 습격이었다. 소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 비명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빗소리와 뒤엉킨 파열음, 그리고 짙은 타이어 타는 냄새만이 현실감을 더했다. 도망쳐야 했다. 그녀의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발을 붙들었다.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 하나가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고 현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처참한 광경이었다. 고급 세단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소희가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그때 부서진 뒷좌석 문틈으로 아주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다가가 찌그러진 문을 힘껏 잡아당겼다. 안에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아기용 카시트가 기적적으로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얼굴을 한 아기가 누워 있었다.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아기는 울지도 않고 그저 똘망똘망한 눈으로 소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그대로 담은 듯한 깊고 투명한 눈동자였다.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 멈춰 섰던 검은색 밴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처럼 보이는 둔탁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사고를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백히 차 안에 있는 아기였다. 소희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재빨리 차 안으로 몸을 숙여 아기를 감싼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리고 자신의 얇은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싼 뒤 그대로 품에 안고 어두운 골목길 안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사라진 직후 검은 옷의 남자들이 세단으로 다가왔다. 텅 빈 카시트를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스쳤다. 젠장 아이가 없어졌어. 방금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봐. 그들 중 한 명의 눈에 소희가 사라진 골목의 어둠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소희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대는 것을 느끼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마치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이해라도 하는 듯 아기는 그저 소희의 품을 파고들며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차분한 눈빛이 오히려 소희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밖에서 들려오던 남자들의 목소리와 부산한 소음이 멀어졌다. 그들이 철수했다는 것을 직감한 소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와 자신의 보금자리인 낡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방에 도착한 소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기를 따뜻한 담요로 감쌌다. 도대체 이 아기는 누구일까? 왜 저런 험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아기의 목에 걸린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별 모양의 은재 목걸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아기의 사진 대신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회로들이 얽혀있는 작은 마이크로칩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아기의 물건이 아니었다. 소희는 자신이 상상 이상의 위험한 사건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이 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고. 옥탑방의 낡은 창문은 밤새 쏟아지는 비바람에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바깥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방 안은 고요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강소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자신의 좁은 침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기의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보며 한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날이 밝자마자 소희는 당장 필요한 아기 용품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곤히 잠든 한별이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혹시나 아이가 깨서 울까 싶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태블릿 PC를 아이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화면에는 유아용 그림 맞추기 게임이 켜져 있었다. 급하게 가게에 다녀와 숨을 헐떡이며 옥탑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별이는 깨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능숙하게 터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것은 그림 맞추기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희가 대학 시절 과제로 사용했던 복잡한 물리 엔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인은 인터페이스조차 이해하기 힘든 전문가용 프로그램. 하지만 한별이는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듯 화면 속에 가상 모델들을 해체하고 재조립하고 있었다. 소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셀레스티아 타워의 최상층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회장실 중앙에 앉아있는 남자. 차진우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책상을 움켜쥔 그의 손등에는 하얗게 핏줄이 돋아나 있었다. 그래서 결과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게 잠겨 있었다. 그의 앞에 선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분석했지만 용의자들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전문적인 소행입니다. 차진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쓸모없는 놈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 딸이야. 이 세상에 남은 내 유일한 가족이라고 그의 외침에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1년 전 아내가 한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후 아이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이 아이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노라고.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죄책감이 독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다시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보고서에 있던 목격자는 어떻게 됐나? 그가 물었다. 보안팀장은 조심스럽게 모니터에 흐릿한 CCTV 영상을 띄웠다. 영상에는 사고 직후 한 여자가 황급히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사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차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범인들의 공범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아이를 구한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겠군.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국내 최고의 해커팀을 동원해 저 여자의 신원을 파악해 24시간 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자를 내 눈앞에 데려와.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다시 옥탑방. 소희는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애써 외면하며 한별이에게 분유를 먹였다. 아이는 그저 순진한 아기인 척 젖병을 힘껏 빨고 있었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평범한 아기로 볼 수 없었다. 한별이는 천재였다.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다시 별 모양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이 안에 담긴 마이크로칩, 이것이 모든 비밀의 열쇠일 터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해킹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기억을 더듬었다. 비록 중퇴했지만 그녀의 재능은 진짜였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직접 만든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노트북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중앙의 녹색의 커서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낯선 암호화 코드로 된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소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제 막 거대한 비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벽이자 침입자를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강소희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대학 시절 어깨너머로 배웠던 모든 해킹 기술을 총동원하여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코드를 입력할수록 벽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녀의 모든 시도는 정교한 방화벽에 막혀 무력화되었다. 오히려 그녀가 시스템에 남긴 희미한 접속 흔적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찾던 맹수에게 그녀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다.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의 비밀스러운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방 안에서 한 남자가 헤드셋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었다. 팀장님, 목표물에서 미약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누군가 칩에 직접 접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관악구의 한 낡은 옥탑방입니다. 통제실의 팀장은 입가에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은 쥐새끼가 스스로 덫으로 기어들어왔군. 즉시 회수팀을 보내 자산은 최대한 손상 없이 회수하고 불필요한 목격자는 조용히 처리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소희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노트북 화면에 갑자기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모든 것이 꺼져버렸다. 완전한 암흑.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건물 아래 어둠 속에 녹아든 검은색 세단 2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 입구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다. 소희는 공포에 질려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서 곤히 잠든 한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 안에 모성애가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아기를 담요로 단단히 감싸고 비상용으로 챙겨두었던 작은 배낭을 둘러맸다. 그리고 옥탑방 뒤편에 낡은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가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아래층에서 육중한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소희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비에 젖은 좁은 골목길. 쓰레기 더미가 발에 채이고 녹슨 철문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익숙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저기 있다.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잡아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은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다. 소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한별이를 품에 꼭 껴안고 절망적으로 주저앉았다. 남자 2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기계처럼 소희가 아닌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소희의 품에 안겨있던 한별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이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서 기이한 푸른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골목길 양옆의 낡은 건물들의 모든 간판이 일제히 최대 밝기로 켜지며 눈을 멀게 할 듯한 빛을 뿜어냈다. 동시에 주변의 모든 상점에서 시끄러운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섬광과 소음에 당황하며 잠시 주춤했다. 소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들의 옆을 스치듯 지나쳐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거대한 전통시장 아니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남자들의 추격은 끈질겼다. 그들은 곧 시장 입구를 봉쇄하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순간, 한별이의 작은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러자 시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기계음이 뒤섞인 소음이 터져나오며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그 덕분에 소희는 간신히 시장을 빠져나와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할 수 있었다. 한편 셀레스티아 타워의 차진우는 자신의 해커팀으로부터 답답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목격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원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여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신호가 발신된 곳은 관악구의 한 옥탑방입니다.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당장 위치를 특정해서 보안팀을 보내야 하지만 해커팀장의 다음 말이 그의 기대를 꺾었다. 죄송합니다. 신호를 추적하던 중 누군가 저희 시스템에 역으로 침투하여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신호는 이미 사라진 후입니다. 상대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마치 내부자 소행 같습니다. 내부자. 그 한마디가 진우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자신의 회사 안에 자신의 딸을 노리는 배신자가 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같은 시각 소희는 겨우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잠든 한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까의 일은 환상이 아니었다. 이 작은 아기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돈도 집도 기댈 곳도 없는 완벽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막막한 심정으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하철에서 내린 강소희는 무작정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도망자였다. 돈도, 신분증도, 돌아갈 집도 없었다. 그녀의 전 재산은 품에 안은 이 작은 아이와 아이의 목에 걸린 비밀스러운 목걸이뿐이었다. 그녀는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시끄러운 코골이 소리와 땀 냄새가 뒤섞인 혼잡한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피할 수는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버텨야 했다. 이대로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녀에게는 아이를 지킬 힘이 없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바로 아이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셀레스티아의 총수 차진우.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연락한단 말인가. 그녀가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는 순간 품에 안겨있던 한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배가 고픈 것도 졸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듯 작은 손가락으로 찜질방 공용 컴퓨터가 있는 쪽을 가리켰다. 소희는 의아했지만 아이를 달래기 위해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컴퓨터를 켜자 한별이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그리고는 아이답지 않은 정확한 움직임으로 화면의 특정 아이콘들을 차례로 가리키기 시작했다. 소희는 홀린 듯이 아이가 가리키는 대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암호를 푸는 것과 같은 기묘한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한별이가 가리킨 곳은 소희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접속 프로그램이었다. 그녀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셀레스티아 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이 종이문처럼 허무하게 뚫리는 순간이었다. 소희는 직감했다. 이것은 한별이의 아빠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의 딸만이 알 수 있도록 숨겨놓은 비상 연락망이라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오십시오. 1시간 뒤에 장소를 알리겠습니다. 같은 시각. 셀레스티아 타워의 차진우는 거의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정황만 짙어지고 있었다. 그가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 화면에 경고음과 함께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보안팀은 발칵 뒤집혔다. 외부의 그 어떤 해커도 뚫지 못했던 회장의 개인 방화벽이 뚫린 것이다. 그들은 발신지를 추적하려 했지만 모든 기록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회장님, 명백한 함정입니다.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김 비서가 애타게 말렸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자신의 최후의 보루인 비상 연락망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함정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모든 경호를 물리치고 홀로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1시간 뒤, 약속 장소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옥상 정원. 비가 그친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다. 차진우는 홀로 난간에 서서 약속된 상대를 기다렸다. 얼마 후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간의 도피로 지칠 대로 지친 강소희였다. 진우의 첫 반응은 차가운 분노였다. 내 딸을 어디에 숨겼었지?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상대를 얼어붙게 할 만큼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소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한별이를 품에 꼭 껴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납치범이 지어낸 그럴듯한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냉정한 불신은 소희의 품에 안겨있던 한별이가 그를 향해 작은 팔을 뻗으며 아빠라고 웅얼거리는 순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에는 분명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소희는 아이의 등을 감싸고 있던 담요를 살짝 걷어냈다.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는 작은 별 모양의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죽은 아내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오직 그와 그의 아내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차진우의 경고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았다. 눈앞에 이 모든 상황이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파도처럼 덮쳐왔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아기를, 그리고 아기를 필사적으로 지켜온 이름 모를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분노와 의심이 아닌 진짜 질문이 터져 나왔다. 당신 대체 누구지? 그리고 내 딸을 쫓는 놈들은 누구야? 대립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차진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잠시 후 소희와 한별이는 그의 차를 타고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요새였다. 홍채 인식, 정맥 인증, 동작 감지 센서 등 수십 개의 보안 장치가 겹겹이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소희는 자신의 허름한 옥탑방과는 차원이 다른 비현실적인 공간에 들어서며 할 말을 잃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방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여기가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이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주치의를 불러 한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했고, 김 비서에게는 강소희라는 여자의 모든 과거를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그녀의 용기와 필사적인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그가 알게 된 강소희의 삶은 비참할 정도로 고독했다. 보육원에서 자라 명문대에 입학할 만큼 똑똑했지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중퇴해야만 했던 과거. 그녀의 삶에는 그 어떤 범죄나 비리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힘겹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편 소희와 한별이를 놓친 검은 그림자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셀레스티아 그룹의 부회장 윤태민.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서진 물건들을 발로 차며 부하 직원을 윽박지르고 있었다. 멍청한 놈들. 고작 계집애 하나와 갓난아기 하나를 놓쳐 자산이 차진우 손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의 얼굴에는 선량한 기업가의 미소 대신 탐욕과 야심으로 뒤틀린 악마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독자들만이 아는 그의 비밀. 그는 지난 10년간 셀레스티아 그룹 내부에서 극비리의 프로젝트 스타포를 진행해왔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는 끔찍한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로 인간과 기계의 완벽한 융합이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차진우의 유전자와 비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이자 천재 생명공학자였던 여자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태어날 때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자신의 뇌처럼 통제할 수 있는 신인류를 만들고자 했다. 한별이는 바로 그 끔찍한 실험의 유일한 성공작이었다. 아이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양자 컴퓨터이자 세상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생체 마스터키였다. 윤태민은 한별이를 이용해 전 세계의 국방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셀레스티아 그룹을 넘어 세계의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열쇠가 차진우의 손에 들어갔다. 그의 철옹성 같은 펜트하우스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의 입가에 다시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쥐를 잡으려면 쥐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미끼로 써야지. 그의 새로운 목표는 강소희였다. 그는 강소희를, 차진우의 요새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트로이 목마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해커팀에게 지시했다. 강소희라는 여자가 산업 스파이라는 증거를 만들어 그녀가 우리 쪽 정보를 빼내서 차진우에게 접근한 것처럼 보이게 조작해 다시 펜트하우스. 소희와 진우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한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서툴지만 처음으로 아빠의 역할을 해보려 노력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틈틈이 한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소희가 만든 소박한 음식을 묵묵히 먹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한별이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모습에는 계산이나 가식이 없었다.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만이 존재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온기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존중과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방금 외부에서 펜트하우스 내부망으로 의심스러운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미미한 데이터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서? 보안팀장의 다음 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IP를 추적한 결과 회장님께서 강소희 씨에게 제공한 개인용 단말기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요새 안에 배신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용의자는 그가 막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여자, 강소희였다. 보안팀장의 보고는 차진우의 뇌리에 박힌 가시와도 같았다. 강소희가 스파이라고 그의 이성은 그럴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시기적절했고 그녀가 보인 능력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별이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그 어떤 계산도 섞이지 않았던 순수한 사랑을 떠올렸다.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섣불리 그녀를 신문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다시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펜트하우스 내부의 모든 통신 기록과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그녀가 스파이라면 반드시 다시 꼬리를 드러낼 터였다. 며칠 동안 그는 일하는 틈틈이 CCTV를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한별이를 돌보고 책을 읽고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오히려 그 모습은 감시당하는 스파이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포로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관찰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한별이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계속 칭걸거렸다. 소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방 안을 서성이며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의 파편처럼 그녀의 입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CCTV를 통해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차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노래는 그의 죽은 아내가 살아생전 오직 그에게만 들려주었던 미완성 자작곡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알 리 없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강소희가 이 노래를 알고 있단 말인가?
그는 즉시 소희의 방으로 달려갔다. 당신, 그 노래 어떻게 알았지? 그의 다급한 질문에 노래를 흥얼거리던 소희는 깜짝 놀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노래요, 전 그냥 저도 모르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갑자기 끔찍한 두통과 함께 희미한 이미지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얀 방, 소독약 냄새, 차가운 수술대,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 그 기억의 파편들은 의미를 알 수 없는 혼란만을 남긴 채 순식간에 사라졌다. 소희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진우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이 사건은 진우의 모든 가설을 뒤엎었다. 강소희는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와 자신의 죽은 아내 사이에는 그가 모르는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별이의 정밀 건강검진을 핑계로 아이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소희가 사용한 찻잔에서 그녀의 DNA 샘플을 채취하여 함께 분석을 의뢰했다. 그는 이 방법만이 자신의 머릿속을 지배한 비논리적인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그의 개인 의료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소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별 아가씨의 유전자는 회장님과 익명의 난자, 기증자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가씨와 회장님께는 아주 희귀한 유전 형질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교 분석한 강소희 씨의 DNA에서도 똑같은 희귀 형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조합이 가능하려면 강소희 씨가 한별 아가씨의 생물학적 어머니여야만 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차진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강소희가 한별이의 친어머니라고 그는 윤태민이 언급했던 프로젝트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전모가 이토록 끔찍하고 비인간적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아이를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여자의 몸과 기억을 훔쳐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는 운명처럼 자신의 딸을 다시 만나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다. 진우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소희를 향한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유전자 분석 보고서를 들고 소희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냉정함은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그녀가 되찾아야 할 아이에 대해서. 소희는 보고서를 받아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의미불명의 기억들.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한별이에게 느꼈던 그 강렬한 끌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하고도 슬픈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잠든 한별이를, 그리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에서 마침내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질문이 흘러나왔다. 그럼 나는 누구죠? 강소희의 텅 빈 질문은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공간을 공허한 슬픔으로 채웠다.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과거, 그녀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순간이었다. 차진우는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상실감을 위로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가장 듣고 싶어 할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 주었다. 당신은 한별이 엄마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할게.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도울 거야. 그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위험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맹세였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색한 동거인 관계는 끝났다. 그들은 이제 딸을 지키고 과거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공동의 운명체가 되었다. 차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거나 관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그녀의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그들의 비밀작전 본부가 되었다. 차진우는 가장 신이 많은 김 비서를 불러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했던 김 비서는 이내 두 사람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맹세했다. 본격적인 방역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강소희의 되살아나는 기억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이 한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그녀의 뇌는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들을 조금씩 뱉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혹은 한별이의 얼굴을 보다가 불현듯 낯선 얼굴들과 단어들을 떠올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의 얼굴, 프로젝트 스타폴이라는 코드명, 복잡한 보안 프로토콜의 일부. 그 기억의 조각들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었지만 차진우의 방대한 정보력과 만나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다. 소희가 기억의 파편으로 단서를 제공하면 진우는 셀레스티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 단서를 추적했다. 김 비서는 외부에서 두 사람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어린 한별이가 그들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 번은 그들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다 난공불락의 암호 체계에 막혀 며칠간 고전한 적이 있었다. 모두가 지쳐 포기하려던 순간 소희의 무릎에 앉아있던 한별이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옹가리로 마치 노래를 부르듯 특정한 음절들을 반복했다. 소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별이가 읊조리는 음절들을 그대로 암호 입력창에 쳐넣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철옹성 같던 암호가 거짓말처럼 풀리면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프로젝트 스타폴의 실체가 담긴 비밀 파일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한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전자에 각인된 암호를 기억해낸 것이었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한 책임자의 이름 역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윤태민 부회장. 진우가 형처럼 믿고 따랐던 회사의 2인자,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실을 마주한 진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윤태민은 단순히 회사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의 죽은 아내가 남긴 연구를 도용하고 그의 유전자를 훔쳤으며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분노 속에서도 진우는 소희를 먼저 챙겼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느라 지쳐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 따뜻한 온기에 소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조용히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것을 보았다. 깊은 슬픔, 꺼지지 않는 분노, 그리고 서로에 대한 단단한 믿음.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이 싸움은 그들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의 공동의 전쟁이 되었다. 그들은 윤태민의 최종 계획까지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일주일 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기술 컨퍼런스에서 한별이와 프로젝트 데이터를 해외 군수업체에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셀레스티아를 넘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끔찍한 거래였다. 시간이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진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일주일 안에 우리는 저 악마를 끌어내려야만 해. 제네바 기술 컨퍼런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펜트하우스의 작전본부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차진우와 강소희는 윤태민의 비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M&A 시도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컨퍼런스 현장에서 그의 모든 죄악을 폭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적 또한 만만치 않았다. 윤태민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뱀처럼 냉혹한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셀레스티아 그룹 내부의 정보망이 하나씩 차단되고 자신의 신복들이 의문의 사고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차진우가 방역을 시작한 것이다. 윤태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컨퍼런스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그는 반드시 자산, 즉 한별이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차진우의 철옹성. 펜트하우스를 직접 공격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날 밤 서울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작전은 시작되었다. 먼저 셀레스티아 타워를 향한 전례 없는 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감행되었다. 도시의 전력망을 해킹하여 건물로 공급되는 모든 전력을 차단시켰다.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첨단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비상 전력이 가동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어둠을 틈타 검은 전투복을 입은 1단의 용병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유령처럼 펜트하우스로 침투했다. 그들은 윤태민이 거액을 주고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최정예 민간 군사기업 PMC 소속이었다.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것이 붉은 비상등으로 번쩍였다. 침입자 발생 인공지능 비서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차진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소희와 한별이를 가장 안전한 패닉룸으로 대피시키고 펜트하우스에 상주하던 자신의 소수 정계 경호팀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했다. 하지만 적의 화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경호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복도에서는 총성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진우는 이대로 가다가는 패닉룸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는 더 이상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딸을 지켜야 하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는 비밀 금고에서 직접 개조한 특수 방탄복과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소희에게 말했다.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당신은 한별이와 함께 어떻게든 중앙통제 시스템을 복구해야 해. 그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한별이를 품에 안고 비상용으로 설치된 독립터미널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오류 코드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 바로 그녀의 딸 한별이가 있었다. 바깥에서는 진우와 경호원들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용병들은 거침없이 방어선을 뚫고 패닉룸을 향해 접근해왔다. 진우는 엄폐물 뒤에 숨어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저지했지만 총알은 떨어져가고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패닉룸 안, 소희는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뇌는 평생 가장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한별이의 작은 손이 키보드 위로 뻗어나왔다. 아이는 마치 춤을 추듯 여러 개의 키를 동시에 눌렀다. 그러자 화면의 오류 코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며 시스템 복구 화면이 나타났다. 아이의 테크노펫이 능력이 각성한 것이다. 한별이는 본능적으로 적들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의 주파수를 교란시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용병들의 최첨단 야간 투시경은 갑자기 작동을 멈췄고 그들의 무정이에서는 찢어지는 소음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용병들의 리더는 노련했다. 그는 모든 통신 장비를 버리고 수신호로 부하들을 지휘하며 마침내 패닉룸의 마지막 방화벽 앞에 도달했다. 쾅, 육중한 폭발음과 함께 강철로 만들어진 패닉룸의 문이 뜯겨져 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용병들의 리더가 한별이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찰나. 소희가 마침내 시스템 복구의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그러자 천장에서 숨겨져 있던 자동 방어 시스템의 포탑들이 나타나 용병들을 향해 전기 충격탄을 발사했다. 용병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쓰러지기 직전 용병 리더는 소희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소용없다. 이건 그냥 시선 끌기용이었을 뿐. 보스는 이미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제네바로 떠났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을 위한 미끼였음을 알리는 절망적인 속삭임이었다. 제네바로 떠났다고 용병 리더의 마지막 말은 차진우와 강소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처절한 사투 끝에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하기 직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파괴된 잔해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절망의 시간은 짧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내 강철 같은 의지가 다시 타올랐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다. 차진우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제네바로 가는 전용기 준비해. 그리고 스위스 현지 지사 인력 총동원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정보망과 용병을 알아봐. 전쟁이야. 몇 시간 후 그들은 김포공항의 VVIP 경납고에 도착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버텍스 그룹의 제트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은 단 4명. 차진우와 강소희,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든 한별이와 그들의 뒤를 든든하게 지키는 김비서였다. 제네바로 향하는 10시간의 비행은 숨막히는 작전 회의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이제 윤태민을 막을 물리적인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제네바 팔렉스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소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를 막으려면 그의 무기로 싸워야 해요. 그는 기술로 우리를 공격했으니 우리도 기술로 그를 심판해야죠. 그녀의 시선이 잠든 한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였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윤태민이 구매자들 앞에서 프로젝트 스타폴의 데이터를 시연하는
바로 그 순간 한별이의 힘을 이용해 컨퍼런스의 모든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그의 범죄 증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는 것이었다. 성공 확률을 가늠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그들은 현지 지사가 마련한 비밀 아지트로 몸을 옮겼다. 컨퍼런스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그들은 도시 전체를 스캔하며 윤태민의 동선을 파악하고 컨퍼런스장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다. 모든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전 세계의 IT 거물들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어둠의 무기상들이 제네바 팔렉스포로 모여들었다. 소희와 진우는 위조된 신분으로 컨퍼런스장에 잠입했다. 그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북돋웠다. 윤태민은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편에서는 선택된 소수의 VIP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고 있었다. 바로 프로젝트 스타폴의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한 마지막 자리였다. 비밀 회의실. 윤태민은 스크린에 프로젝트의 개요를 띄우고 구매자들인 각국의 무기상들에게 한별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고 있었다. 이 아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 컴퓨터를 해킹하고 금융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컨퍼런스장 근처의 통신 차량 안에서 소희는 한별이를 품에 안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외부의 모든 위협을 차단했다. 한별아, 할 수 있지.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희의 말에 한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에 작은 손을 얹었다. 아이가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아이의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했다. 컨퍼런스장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아이 앞에서는 단순한 그림판처럼 펼쳐졌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또 윤태민이 사용하고 있는 비밀 회의실의 내부 서버로 자신의 의식을 연결했다. 윤태민이 막 거래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비밀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화면은 회의실뿐만 아니라 컨퍼런스장 전체, 나아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 메인 스테이지의 모든 스크린과 동시에 송출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윤태민의 모든 범죄 행위가 담긴 증거 자료들이었다. 그의 비밀 계좌 내역, 불법적인 실험 기록, 용병을 고용하여 펜트하우스를 습격하라고 명령하는 음성 파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비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의실의 실시간 영상까지. 윤태민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전 세계가 그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하고 있었다. 구매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진우가 연락해둔 국제 형사들이 회의실을 포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소란이 잦아들고 수갑을 찬 윤태민이 허무한 표정으로 끌려나갔다. 통신 차량 안에서 소희와 진우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애,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소희는 잠든 한별이를 더욱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제네바의 그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윤태민과 그의 공범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져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셀레스티아 그룹은 차진우의 개혁적인 리더십 아래
기술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쇄신하며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별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진실은 국제 안보 문제로 분류되어 극소수의 관계자들만이 아는 1급 비밀로 봉인되었다. 세상은 그저 버텍스 그룹의 비인도적인 생체 실험 시도가 한 용감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저지되었다고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세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강소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사는 고독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를 찾는 대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이제 셀레스티아 그룹의 신설 부서인 미래기술윤리위원회의 수장이 되어 있었다. 과거 프로젝트 스타폴의 연구원이었다는 기억의 편린과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은 그 누구보다 기술의 오용이 가져올 위험을 잘 이해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다. 차진우 역시 과거의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회사가 아닌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6시면 칼같이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요리를 하기도 하고 한별이의 엉뚱한 질문에 웃으며 대답해주는 평범한 아빠가 되었다. 그들의 집이었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한별이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소희와 진우는 아이의 능력을 숨기거나 억제하는 대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법을 가르쳤다. 아이는 가끔 장난처럼 엄마가 잃어버린 파일을 찾아주거나 아빠의 복잡한 설계도를 3D 영상으로 구현해주기도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밤, 세 사람은 천문대를 찾았다. 그곳은 진우가 아내와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약속했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그는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한별이의 곁으로